100억 재산가 할머니가 벌건 대낮에 실종 그 비밀은 100억 재산가의 평온한 일상. 어머니 오늘 드실 약 준비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30평대 아파트에서 최영희 여사는 20년 넘게 함께한 가정부 김순자 씨와 조용한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78의 최영희 여사. 그녀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고맙네. 자네가 없었으면 난 진작에. 최영희 여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남편이 평생 일궈온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현금을 합치면 시가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 자녀 서로 다른 삶의 궤적. 최영희 여사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추성훈 49세. 지역에서 꽤 이름난 사업가였습니다. 건설업으로 재미를 본 그는 최근 시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정치권 진출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추태훈 45세. 큰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만큼 두뇌가 뛰어나지도 사업 수완이 있지도 않았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형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게 익숙했습니다. 형이 시키는 대로 형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막내딸 추미연 42세. 15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LA에서 작은 한인 식당을 운영하며 2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평온함 속에 감춰진 균열. 어머니 미국에 있는 미연이가 어제 전화했는데요. 손주들 사진 보내왔대요. 김순자 씨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자 최영희 여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미연이. 고생이 많지. 멀리서 애들 키우느라. 하지만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최영희 여사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2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곤 했는데 올 때마다 어머니의 건강보다는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은데 매각하시는 게 어때요? 어머니 주식을 현금화해서 안전하게 관리하셔야죠. 유언장은 작성하셨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방문할 때마다 재산 관리를 걱정한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최영희 여사는 남편이 일궈놓은 재산을 함부로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남편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가정부 김순자 유일한 동반자. 김순자 씨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며 최영희 여사의 희로애락을 모두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자 친구였습니다. 자식들이 외면할 때도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을 때도 김순자 씨는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순자 씨 자네는 내 딸보다 더 나를 잘 알아주는 것 같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제가 이 집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요. 2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순자 씨는 최영희 여사의 약 시간을 챙기고 병원 예약을 관리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평화롭고 안정적인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뒤에는 서서히 다가오는 폭풍의 기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드리운 예감. 어느 날 저녁 큰아들 추성훈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시의원 선거 준비하느라 돈이 좀 필요합니다. 당장 5억 정도만. 성훈아, 그 돈이 어디 작은 돈이냐. 내가 사업도 하는데 왜 항상 어머니 돈만 노리니? 노린다니요? 제가 정치하는 것도 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김순자 씨가 차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추성훈은 김순자 씨를 날카롭게 쏘아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그 말에는 무언가 섬뜩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김순자 씨는 최영희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하지만 2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최영희 여사의 평온했던 일상은 이제 막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 앞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얼마나 무력한 것일까요? 가정부 내보내기 욕망의 시작. 그날 밤 추성훈은 동생 추태훈을 불러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바. 어두운 조명 아래 두 형제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태훈아, 이제 결심했어. 형님, 무슨 결심을요? 추성훈은 위스키 잔을 한 모금 들이키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우리가 가져와야 해. 지금 당장. 형제의 미략. 추태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형의 단호한 눈빛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형님, 어머니가 쉽게 응하실까요? 그리고 김순자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야. 추성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김순자를 내보내는 거야. 저 여자가 어머니 옆에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20년을 붙어 있었으니 어머니한테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보내요? 어머니가 절대 동의 안 하실 텐데. 동의? 어머니 의견 같은 건 필요 없어. 추성훈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야. 효도한다고 어머니 건강 때문에 전문 간병인을 모시겠다고 하면 돼. 김순자는 이제 나이도 많고 전문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포장하는 거지.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효자 행세를, 실제로는 어머니를 고립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일주일 후 두 형제는 함께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건강관리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추성훈의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20년간 이 집에서 일하며 쌓인 직감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무슨 말인데? 김순자 씨 말입니다. 추성훈이 김순자 씨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드셨고 어머니께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간병인을 알아봤어요. 대학병원에서 일하신 분인데 건강관리부터 약 처방까지 완벽하게 해주신대요. 뭐? 순자 씨를 내보내겠다고? 채영이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오해 마세요. 김순자 씨를 내보낸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케어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김순자 씨는 20년 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 푹 쉬셔야죠. 저항과 굴복. 난 싫어. 순자 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전문가고 뭐고 필요 없어. 채영이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추성훈은 이미 준비된 각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머니 혈압약도 제대로 못 챙기신다고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병원 예약도 놓치셨다면서요. 김순자 씨도 이제 나이가 70인데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겠어요? 그건 한두 번 실수한 거고. 김순자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추태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김순자 씨, 오해 마세요. 우리는 김순자 씨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리고 김순자 씨한테는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70평생 모은 돈도 그 정도가 안 되었으니까요. 최후의 만남. 순자 씨, 가지마. 제발. 채영이 여사가 김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저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도 울먹였습니다. 아드님들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님께 제대로 된 케어를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전문가가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이 사람아, 지난 20년이 뭔데? 하지만 추성훈은 이미 이삿짐 센터를 불러놨습니다. 김순자 씨의 짐은 불과 2시간 만에 정리됐습니다. 20년의 세월이 2개의 박스로 압축됐습니다. 떠나기 직전 김순자 씨는 채영이 여사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꺼내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 옛날 휴대폰인데요. 혹시 모르니 갖고 계세요. 이걸 왜? 혹시나 해서요. 아드님들이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시면 동영상으로 찍으세요. 꼭이요. 동영상을? 왜? 그냥 증거로요. 제 직감이 그래요. 뭔가 이상해요, 어머님. 김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없으면 어머님을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제발 뭔가 이상하면 꼭 촬영하세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따님한테 연락하세요. 꼭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같이 여닫던 그 문이 이번에는 너무나 무겁게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 그날 밤 채영이 여사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김순자 씨가 늘 앉아있던 소파는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추성훈이 약속한 전문 간병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효도하는 게 자식 도리죠. 추성훈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아들은 매일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것은 따뜻한 밥이 아니라 차가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어머니, 이것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위임장이에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난 아직 정신 멀쩡해. 알아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만약을 대비한다는 말.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채영이 여사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둠의 시작. 김순자 씨가 떠난 지 일주일. 집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창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커튼도 쳐져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마치 그 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외출하지 마세요. 왜? 난 병원 가야 하는데. 저희가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채영이 여사는 서서히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자식들에 의해. 그리고 그녀는 김순자 씨가 건넨 스마트폰을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직 그걸 꺼낼 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서류 서명을 거부하는 어머니에게 추성훈은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릅니다. 도장 찍어. 당장. 공포에 떨며 어머니는 김순자 씨가 준 스마트폰을 켜고 그 결정적 순간이 녹화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동영상에는 어떤 끔찍한 장면이 담길까요? 폭력과 협박의 나날. 김순자 씨가 떠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채영이 여사의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폭력. 어머니, 이 서류에 도장 좀 찍으시라니까요. 추성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세 채의 빌딩을 아들 명의로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내가 왜 이걸 너한테 넘겨? 평생 모은 거?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거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아끼고 좋다고요. 그래도 난 아직 살아있어.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추성훈의 손이 채영이 여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78 노인의 작은 몸이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를 때려? 내가 감히. 채영이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배를 아프게 낳은 자식이 자신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리시니까. 추성훈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태훈아, 형 좀 도와줘. 동생 추태훈이 망설이며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안 돼? 우리 어머니야. 우리가 효도하는 거잖아. 효도. 그 단어가 이렇게 무섭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채영이 여사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목을 조르다. 사흘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계좌를 넘기라는 서류였습니다. 30억 원 상당의 주식 포트폴리오. 남편이 20년에 걸쳐 공들여 만든 자산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순순히 도장 찍으세요. 제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채영이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추성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순간 추성훈이 채영이 여사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도장 찍을 거예요? 안 찍을 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78 노인의 가느다란 목에 가해지는 힘. 채영이 여사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죽으시겠어요. 추태훈이 외쳤지만 추성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찍을 거예요? 안 찍을 거냐고. 찍을게. 겨우 손을 놓았습니다. 채영이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침을 했습니다. 목에는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도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찍었습니다. 30억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순자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다. 그날 밤 온몸이 아팠습니다. 뺨은 부어올랐고 목은 숨 쉴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채영이 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 자식들이란 말인가? 그때 문득 김순자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아드님들이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시면 동영상으로 찍으세요. 꼭이요. 채영이 여사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건넨 낡은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그래. 증거를 남겨야 해.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78배 나이에 스마트폰이 익숙할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버튼을 눌러보며 카메라 앱을 찾았습니다. 카메라. 여기 있네. 녹화 버튼도 찾았습니다. 내일 아들들이 또 온다면 그때 녹화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의 순간. 다음 날 오전 예상대로 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계좌 명의 변경 서류였습니다. 채영이 여사는 슬쩍 스마트폰을 거실 선반 위에 세워뒀습니다. 책 사이에 기대어 카메라 렌즈만 보이게.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녹화 중. 어머니 오늘은 은행 계좌입니다. 총 4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저희 명의로 옮겨야 해요. 너희들. 양심도 없니? 벌써 얼마를 가져갔는데. 양심? 어머니 우리가 효도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나중에 치매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미리 정리해야죠. 난 치매 아니야. 채영이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추성훈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또다시 어머니의 목을 향했습니다. 또 버티실 거예요? 도장 찍어요. 당장.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장면.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 바닥에 떨어지는 도장. 이 망할 늙은이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추성훈은 주먹으로 소파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빨리 찍으라고. 아니면 요양원에 쳐넣어버릴 줄 알아. 형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추태훈이 말했지만 그 역시 말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형이 시키는 대로 서류를 펼쳐놓고 도장을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욕설과 모욕. 이 XX.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 것도 아니잖아. 결국 우리 거란 말이야. 추성훈의 입에서 온갖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넌 그냥 관리만 하던 사람이야. 진짜 주인은 우리라고. 내가 너희 엄마인데. 엄마? 엄마가 자식한테 이렇게 해요? 재산도 안 물려주고 혼자 다 쓰려고 하고. 추성훈은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몇 년 못 사실 거면서 왜 붙들고 있어요? 우리한테 물려주면 우리가 잘 쓸 거 아니에요.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채영이 여사는 결국 또다시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흘리며 40억이 또 날아갔습니다. 악몽 같은 일상. 그날 이후로도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어떤 날은 뺨을 맞았고 어떤 날은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어떤 날은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도장 찍을 때까지 굶어요. 그리고 채영이 여사는 매번 스마트폰으로 녹화했습니다. 아들들이 오기 전에 미리 세팅해두고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2주 동안 총 7개의 동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뺨을 때리는 장면, 목을 조르는 장면, 마이너스 욕설을 퍼붓는 장면, 도장을 강요하는 장면, 밥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장면,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장면, 미국에 있는 딸에게 연락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장면. 모든 증거가 그 작은 스마트폰 안에 담겼습니다. 소진되는 재산. 2주 만에 빠져나간 재산은 총 70억 원. 빌딩 3채, 주식 30억, 은행 계좌 40억.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 아들들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남은 건 집 한 채와 현금 30억 정도. 추성훈의 눈은 그 30억에도 여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도 넘기셔야죠. 그리고 남은 현금도요. 안 돼. 이건 내가 살아갈 돈이야. 살아간다고요? 요양원 가시면 되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추성훈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평균 수명 고려하면 앞으로 10년? 3억 6천이면 되네요. 나머지 26억은 우리가 가져가도 되겠죠? 자식이 어머니의 남은 수명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업 계획서를 짜듯이. 한계에 다다른 어머니. 채영이 여사는 거울을 봤습니다. 2주 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뺨에 멍, 목에 상처, 흐트러진 머리카락.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100억 재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아들에게 학대당하는 불쌍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누군가에게 알려야 해. 하지만 전화기는 아들들이 가져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감금 상태. 그때 추성훈이 던진 말 한마디가 채영이 여사에게 마지막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집 명의도 넘기셔야 해요. 안 그러면 어머니가 실종됐다고 신고할 거예요.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걸로 해서요. 실종신고. 정신병원. 그 말이 채영이 여사의 마지막 생존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채영이 여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해 실종신고를 하지만 경찰은 자녀분들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는 아들들의 말만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 순간 미국에서 딸 추미연에게 연락이 옵니다. 엄마가 실종됐다고요? 과연 채영이 여사는 어떻게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미연은 어떻게 엄마의 실종 소식을 알게 됐을까요? 백주 대낮의 실종 사건. 기적 같은 탈출. 그날 아침 추성훈과 추태우는 시의원 선거 관련 미팅 때문에 집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놨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갈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미처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채영이 여사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았을 때부터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40년을 산 집. 그녀는 관리실 직원들과도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채영이 여사는 베란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래층을 지나가던 경비원 박 씨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최 여사님? 나 좀 도와줘요. 갇혀 있어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최 여사의 목소리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박 씨는 곧바로 관리실에 연락했고 관리실장이 마스터키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채영이 여사는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목에 멍, 뺨에 상처, 야윈 몸. 경비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경찰서로 데려다 주세요. 제발. 경찰서에서의 실종신고. 오전 10시 30분. 채영이 여사는 관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실종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종신고요? 본인이 직접 오셨는데 누가 실종됐다는 건가요? 제가 실종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채영이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두 아들이 자신을 감금했다고 재산을 빼앗아갔다고 내일이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거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실종신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제 의지로 여기 온 거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목과 뺨의 상처는 어떻게 된 건가요? 큰아들이 저를 때렸습니다. 목도 조르고. 증거가 있습니까? 채영이 여사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찍혀 있습니다. 경찰관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5초도 지나지 않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그리고 폭행, 협박, 재산 갈취. 저는 지금 당장 보호받고 싶습니다. 아들들이 저를 찾으러 올 겁니다. 경찰관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채영이 여사를 보호시설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들의 발견. 오후 2시. 추성훈과 추태훈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없어요. 뭐? 문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두 형제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관리실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혹시 나가시는 거 보셨어요? 관리실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보호해 드렸습니다. 보호요? 어머님이 베란다에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추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서라고요? 경찰서 난동. 오후 3시. 두 형제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계십니다. 현재 보호 조치 중입니다. 보호 조치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우리가 모셔야죠. 추성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효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치매요? 경찰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 동영상도 헛소리인가요? 경찰관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추성훈이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추성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7개의 동영상이 모두 오해인가요? 폭행, 협박, 재산 갈취. 증거가 명백합니다. 아니, 이건 어머니가 저희 말을 안 들으셔서 어쩔 수 없이. 추태훈이 변명했지만 그 순간 더 깊은 무덤을 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폭행했다는 거죠? 지금 자백하시는 겁니까?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노인학대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실종자 명단에 오른 이름. 그날 채영이 여사의 이름은 정식으로 보호 대상자로 등록됐습니다. 자녀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탈출한 노인. 경찰은 그녀를 안전한 보호시설로 이송했습니다. 동시에 추성훈과 추태훈은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석방됐습니다. 아직 정식 기소 전 단계였고 변호사를 선임해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우울증과 건망증이 심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추성훈의 변호사는 교묘하게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동영상의 장면들은 어머니가 위험한 행동을 하셔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절대 학대가 아닙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두 사람을 구속할 만큼의 긴급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전화. 같은 날 밤 미국 LA. 추미연은 한인식당을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채영이 여사님의 따님이십니까? 네, 제가 딸입니다. 근데 누구세요? 서울경찰서입니다. 어머님께서 오늘 저희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러 오셨습니다. 네? 실종신고요? 엄마가요? 추미연은 차를 길가에 급정거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경찰관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오빠가 어머니를 학대했다는 것,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 어머니가 간신히 탈출했다는 것.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추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들이 엄마를 때렸다고요? 목을 조르고 재산을 빼앗았다고요? 네,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현재 어머님은 보호시설에 계시고 두 아드님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추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15년 전 미국으로 떠날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연아, 미국 가서 잘 살아라. 엄마는 오빠들이 잘 챙길 거야. 오빠들이 챙긴 건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이었습니다. 귀국 결심. 추미연은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한국 가야 해. 당장. 무슨 일이야? 엄마가 큰일 났어.
오빠들한테 맞고 재산 다 빼앗겼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내일 아침 비행기 탈게. 가게는 당분간 내가 혼자 맡아줘. 미안해. 괜찮아. 어서 가봐. 장모님 꼭 지켜드려. 다음 날 새벽 추미연은 LA 공항을 떠났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미국에만 있지 않았어도, 내가 자주 연락이라도 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야 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의 재회. 인천공항에 도착한 추미연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보호시설 주소를 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봤습니다. 야윈 얼굴, 멍든 목, 흰머리가 더 많아진 모습. 엄마. 추미연의 목소리에 채영이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연아? 엄마. 추미연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미안해. 내가 미국에서 힘들게 사는 거 아는데 엄마가 어떻게 짐이 돼?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짐이라니. 추미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다 해결할게요. 오빠들한테 빼앗긴 거 전부 다 돌려받을 거예요. 채영이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오빠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야. 너까지 다칠까봐. 엄마 저 이제 애 둘 키우는 엄마예요. 겁먹은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추미연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꼭꼭 해결할게요. 약속해요. 추미연은 사설탐정단을 고용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석방된 두 오빠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서류가 발견됩니다. 탐정단은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냅니다. 두 오빠가 어머니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는 약물 투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과연 추미연은 어머니를 다시 구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정신병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사설탐정단의 충격적 발견. 첫 번째 의문. 추미연이 어머니와 재회한 지 3일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호시설 담당자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추미연 씨 큰일입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병원이요? 네, 서울정신건강의학과에서 채영이 여사님이 현재 입원 중이라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추미연은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명 채영이 78세. 입원일 2025년 9월 15일. 진단명 노인성 치매 우울증 망상장애. 보호자 추성훈 장남. 이게 대체 무슨... 추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탈출한 게 9월 18일이잖아요. 그런데 15일에 입원했다고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오빠들이 미리 준비한 거예요.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계획을 세워둔 거라고요. 사설탐정단 고용. 추미연은 더 이상 경찰만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너무 느렸고 두 오빠는 이미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해요. 추미연은 서울에서 유명한 사설탐정단 트루스파인더를 찾아갔습니다. 20년 경력의 탐정 김 팀장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의뢰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추미연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학대, 재산 갈취, 그리고 정신병원 입원 서류. 김 팀장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재산 갈취형 가족 범죄 패턴입니다. 노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법적 능력을 무력화하고 그 사이에 재산을 모두 챙기는 수법이죠. 그럼 엄마가 정말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단 말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해당 병원을 조사해 봐야겠어요. 김 팀장은 즉시 팀을 꾸렸습니다. 3명의 탐정이 투입됐습니다. 정신병원 잠입. 다음 날 탐정단은 서류에 적힌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외곽지역. 낡은 4층 건물이었습니다. 탐정원은 환자 가족으로 위장해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가 있으셔서 입원을 고려 중인데요. 시설 좀 둘러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간호사의 안내로 병원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병실 문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기, 환자분들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탐정 어는 환자 명단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접수 데스크 뒤편에 놓인 파일철. 거기에 채영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9월 15일 입원 보호자 추성훈. 탐정 어는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병원장과의 은밀한 거래. 탐정 B는 병원장을 미행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장은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만났습니다. 추성훈이었습니다. 탐정 B는 멀리서 망원렌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봉투를 주고받았습니다. 분명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추 선생님. 어머님은 계속 입원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탐정 B는 지향성 마이크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혹시 경찰이 오면?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자해 위험이 있어서 격리 치료 중이라고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좋아요. 다음 달에도 같은 금액 입금하겠습니다. 추성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신 동안 저는 남은 재산 정리를 마무리할 겁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정신병원의 실체. 탐정 씨는 병원에서 퇴직한 간호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 병원은 정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카페에서 만난 전직 간호사 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만 내면 누구든 입원시킬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요. 보호자가 원하면 환자를 계속 입원시켜 놓고 약물을 투여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약물이요? 네, 진정제를 과다 투여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멍한 상태가 되고 항의할 힘도 없어지죠. 채영이 여사님도 그런 치료를 받았나요?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 기억나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계속 나는 아프지 않다, 나를 내보내달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드님이, 큰아들분이 원장님한테 뭐라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진정제를 하루에 3번씩 투여했어요. 그게 언제였죠? 9월 15일부터 18일까지요. 그분이 어떻게 탈출하신 건지는 저도 몰라요. 아마 약 투여 시간을 피해서 나가신 것 같아요. 추미연은 이 증언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3일 동안 그런 곳에 갇혀 계셨다니. 탐정단의 보고서. 일주일 후 김 팀장은 추미연에게 종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 정신병원 입원 서류 위조 가능성. 2. 추성훈과 병원장의 금전 거래 사진 및 녹음 파일. 3. 전직 간호사의 증언. 4. 약물 투여 기록 내부 제보자 통해 확보. 5. 병원의 불법 운영 정황 식약처 미등록 약물 사용 등. 이 정도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중강제추행 감금 약물 투여 의료법 위반. 병원장과 추성훈 씨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요. 추미연은 보고서를 꼭 쥐었습니다. 바로 고소하겠습니다. 극적인 구출 마이너스 진실은 밝혀지고. 추미연은 경찰에 탐정단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정신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허위 진단서 50건 이상. 마이너스 불법 감금 환자 12명. 마이너스 보호자와 병원장 간 금전 거래 내역. 마이너스 과다 약물 투여 기록. 병원장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저는 보호자가 원해서 한 것뿐입니다. 보호자가 원한다고 환자를 불법 감금하고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까? 수사관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추성훈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번에는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금전을 지불한 사실은요? 그건 추성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탐정단이 확보한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입원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최영희 여사는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신병원에서의 3일을 떠올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정신이 멍했어요. 약 때문에 온몸에 힘이 없고 생각도 제대로 안 되고. 어떻게 탈출하셨습니까? 마지막 날 간호사가 약을 주러 왔는데 제가 먹는 척하고 숨겼어요. 그리고 밤에 복도를 지나가는 환자 보호자가 문을 열 때 같이 빠져나왔어요. 최영희 여사는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자식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가뒀을까요? 추미연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 없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변호사 선임. 추미연은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재산 문제 전문 변호사 박 변호사였습니다. 두 오빠가 가져간 재산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박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폭행과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 이전은 무효입니다. 특히 동영상 증거가 있으니 법원에서 100% 인정할 겁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추미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산 환수 소송. 2025년 10월 추미연은 두 오빠를 상대로 재산 환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역. 마이너스 부동산 3건 시가 30억. 마이너스 주식 30억. 마이너스 현금 10억. 마이너스 총 70억 원. 법원은 추미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인 추성훈, 추태훈이 폭행과 협박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모두 원고 최영희에게 반환하라.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2개월 만에 70억 원이 모두 어머니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재산을 되찾은 최영희 여사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100억 전액을 한국대학교에 기부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큰아들 추성훈은 분노하며 어머니 돌아가시면 유류분 반환 청구하겠다고 협박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히 말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니를 학대하는 동영상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시의원 후보였던 추성훈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100억 기부 선언. 2025년 11월 재산을 모두 되찾은 최영희 여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최영희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에는 딸 추미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전 재산 100억 원을 한국대학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부 목적은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저처럼 자식들에게 학대받는 노인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자녀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최영희 여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 자식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때리고 목 조르고 정신병원에 가둔 사람들입니다. 혹시 유언장은 작성하셨습니까? 네, 이미 작성했습니다. 제가 사망하더라도 전액 한국대학교에 기부됩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추성훈의 분노. 기자회견 영상은 뉴스를 타고 전국에 퍼졌습니다. 추성훈은 TV에서 그 장면을 보고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옆에 있던 추태훈도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님, 100억이 다 날아갔어요. 닥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추성훈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유류분이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있잖아요. 그걸 청구하겠습니다. 추성훈의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추 선생님.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의 냉정한 판단. 다음 날 추성훈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유류분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민법 제1004조 상속 결격 사유를 보시죠.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가한 자는 상속권을 상실한다. 선생님은 어머님을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동영상 증거도 있고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법은 어쩔 수 없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은 어머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이것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은 절대로 선생님에게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겁니까? 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추성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추태훈의 후에 추태훈은 형과 달리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문 앞에서 추태훈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채영이 여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거라. 어머니,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말만 듣고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 이제 알았니? 채영이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넌 형만 따라다닐 때가 아니라 어머니를 지켜줬어야 했어. 형이 나를 때릴 때 넌 그냥 서 있었잖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넌 이미 선택했어. 어머니가 아니라 돈을 선택한 거야. 추태훈은 울면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채영이 여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대학교 기부식. 2025년 12월 한국대학교에서 성대한 기부식이 열렸습니다. 채영이 여사님의 뜻에 따라 이 100억 원은 채영이 노인인권센터 설립에 사용될 것입니다. 총장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 센터는 학대받는 노인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소송 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채영이 여사님의 숭고한 뜻이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기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노인 인권 단체들, 법조계 인사들, 대학 관계자들. 채영이 여사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 돈이 아까워서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이 돈이 가는 게 더 두렵습니다. 이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해칠까봐, 이 돈 때문에 또 누군가를 괴롭힐까봐 두렵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차라리 이 돈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낫습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한 노인들, 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추미연은 무대 아래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추성훈의 마지막 시도. 기부가 완료된 후에도 추성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혹시 기부 무효 소송은 안 될까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부 당시 채영이 여사님은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 완전히 정상으로 판정됐습니다. 게다가 기자회견도 하셨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기부입니다. 추성훈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70억을 가져갔지만 다시 빼앗겼고 남은 30억마저 기부돼버렸습니다. 아니,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가족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잃었습니다. 언론의 관심. 채영이 여사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100억 재산과 자식 학대 이겨내고 전액 기부. 목졸은 아들 유류분도 못 받는다. 노인 학대의 충격적 실태, 한 여성의 용기. 각종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채영이 여사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저는 유명해지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노인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숨어서 고통받던 노인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채영이 여사님처럼 우리도 싸울 수 있다. 가족의 재정의. 어느 날 저녁 채영이 여사와 추미연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미국에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엄마. 전 엄마 딸이잖아요. 내 오빠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이제 난 딸 하나만 있는 거야. 추미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은 엄마를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난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야.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했잖아요. 채영이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이 좋은 곳에 쓰이는 거. 아빠가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채영이 여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100억짜리 재산은 없었지만 마음은 더 가벼웠습니다. 추미연은 한국에 머물며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은 나중에 한국으로 데려올 계획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채영이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78배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잃었지만 딸을 얻었습니다. 재산은 사라졌지만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추성훈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학대하는 결정적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됩니다. 도장 찍어. 당장.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7분짜리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시의원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추성훈의 정치 인생은 물론 사업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공천은 취소되고 거래처는 등을 돌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을 합니다. 과연 추성훈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동영상 유출의 시작. 2025년 12월 중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 시의원 후보가 친모를 폭행하는 충격 영상. mp4. 클릭수는 순식간에 1만, 10만,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7분짜리 영상. 화면에는 추성훈이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장 찍어. 당장. 이 XX.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 것도 아니잖아. 폭언과 폭행. 노인의 고통스러운 신음. 바닥에 쓰러지는 어머니.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저게 자식이라고. 정치하겠다고? 저런 인간이? 저건 살인 미수 아닌가요? 저 할머니 너무 불쌍하다. 언론의 집중 조명. 다음 날 모든 언론사가 이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시의원 후보 추성훈 친모 폭행 영상 충격. 100억 재산 노린 폐륜 행각 드러나. 목 조르고 감금하고. 21세기 폐륜아의 실체. 추성훈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전국에 공개됐습니다. 공인으로 출마를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상권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이 출연해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해 어머니를 체계적으로 학대한 겁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까지. 이건 사실상 감금과 납치에 가깝습니다. 공천 취소 통보. 같은 날 오후 추성훈은 당 사무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추성훈 씨, 공천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뭐라고요? 추성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추 씨, 지금 온라인이 난리입니다. 당에서는 이런 사람을 공천할 수 없습니다. 당의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 기회를.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영상이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천 취소는 최종 결정입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추성훈은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5년 동안 준비해온 정치 인생이 7분짜리 영상으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후보 등록 포기. 공천이 취소됐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는 있었습니다. 추성훈은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갔을 때 입구부터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추성훈 씨, 어머니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친모 폭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출마하시겠습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추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출마 포기 성명을 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이번 선거 출마를 포기합니다. 개인적인 사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사업의 몰락. 정치는 끝났지만 그의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추성훈은 건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거래처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었죠. 하지만 영상이 퍼진 후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추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업체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계약했잖아요. 계약서를 보시면 사회적 물의 발생 시 계약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 곳이 계약을 해지하자 다른 곳들도 줄줄이 따라갔습니다. 저희도 추 사장님과 일할 수 없습니다.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추 사장님과 일하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단 2주 만에 10개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3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날아갔습니다. 직원들의 퇴사.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 그만두겠습니다. 왜? 급여는 제때 주고 있잖아. 제 가족들이.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는다고. 그게 무슨. 사장님 영상 때문에 저희 회사가 온라인에서 난리입니다. 폐륜 기업이라고. 저도 살아야 합니다. 핵심 인력 5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는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추성훈은 결국 회사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일궈온 사업이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사회적 매장. 추성훈은 이제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 맞죠? 영상에 나온. 친엄마를 저렇게 때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산다고? 심지어 아파트 주민들이 집 앞에 항해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추성훈의 아내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알아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도 안 돼요. 온라인에 영상이 영구적으로 남아있는데. 우리 아이들 평생 폐륜아의 자식으로 살라고요?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추성훈은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추태훈의 선택. 동생 추태훈은 형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약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영희 여사는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최영희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추태훈은 그 후로 매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추성훈의 최후 반면. 추성훈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어차피 우리 재산이었을 거 아냐. 혼자 사는 작은 원룸에서 그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추성훈 씨?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력서를 내는 족족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알바 자리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검색만 해도 그의 영상이 나오는 세상에서 그를 고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26년 3월 추성훈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인학대, 폭행, 감금, 사기. 모든 제목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교훈과 메시지. 최영희 노인인권센터는 개소 6개월 만에 1200건의 상담을 처리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맞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저를 굶기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제 통장을 빼앗아갔어요. 수많은 노인들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센터는 무료로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보호시설을 안내하고 때로는 직접 구조에 나섰습니다. 최영희 여사의 100억은 정말로 수천 명의 노인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2026년 12월 최영희 여사는 센터 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다면, 제 돈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청중석에는 추미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에 정착해 센터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뒤편에는 추태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도 봉사자로 활동하며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성훈은 없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봉역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최영희 여사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제 자식들도 돈 때문에 괴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돈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제 100억이 누군가의 100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산으로서의 100억이 아니라 희망으로서의 100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최영희 여사는 딸과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100억을 다 기부한 거죠. 최영희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 전혀. 난 이제 진짜 부자야. 무슨 부자요? 마음이 부자지. 돈은 없어도 평화가 있고 자식은 잃었어도 딸이 있고 재산은 사라졌어도 자유가 있어.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난 수천 명의 노인들에게 희망을 줬어. 그보다 더 큰 부가 어디 있겠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00억이 만든 빌딩들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추성훈 마이너스 출소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 중. 어머니와는 영원히 화해하지 못했다. 추태훈 센터에서 봉사하며 속죄의 삶을 살고 있음. 어머니와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 중. 추미연 마이너스 한국에 정착해 센터 운영을 돕고 있음. 미국에 있던 가족도 한국으로 데려옴. 최영희 80세가 된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음. 센터를 방문해 상담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일상. 최영희 노인인권센터 마이너스 3년 만에 5천 명 이상의 노인들에게 법률 지원 제공. 노인 학대 근절 캠페인의 상징이 됨.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1.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2.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3.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수천 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5.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스토리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노인 학대를 목격하셨다면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12로 신고해주세요. 침묵은 공범입니다. 당신의 신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